안녕하세요. 저는 제인 러셀입니다. 제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저의 해군사 지식이 송두리째 무너졌거든요. 일본 해군 교환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들은 그 이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순신이 세계 해군사에서 어떤 인물인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침 햇살이 아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칠판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저는 매년 이맘때쯤 신임 장교들에게 해군의 리더십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군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칠판에 큼지막하게 해군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주제는 그들의 앞으로의 경력에 중요한 기초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해군의 정신은 단순히 바다에서 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가와 동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의 결합입니다.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구의 해군 영웅들에 대해 배워왔죠. 넬슨, 메가더, 페리 등 서양의 위대한 장군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넬슨 제독, 니미츠 제독의 이름이 들려왔어요. 일부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레이톤이나 메가더 장군을 언급했고요. 그들의 대답을 듣는 동안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일본에서 들었던 그 이름을 이 젊은 해군 장교들은 단 한 명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 해군의 교육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구 중심주의에 덫에 갇힌 우리 교육의 실패였죠. 강의실 안은 활기찼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영웅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에는 거대한 공백이 있었죠. 그 공백을 메울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5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소개하려 합니다. 해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지만 서양 교육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인물이죠. 저는 칠판에 천천히 한글로 이순신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순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제 손이 분필을 놓는 순간 강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오늘 강의가 끝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해군 역사의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칠판에 쓰인 낯선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적은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이죠. 조선이요? 앞줄에 앉은 존슨 생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지금의 한국이죠. 이순신 제독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넬슨보다, 니미츠보다 더 위대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아해했죠. 몇몇은 노트북을 열어 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고요. 제 말이 그들의 지식 체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맨 뒷줄에서 마틴 생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 배우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가 정말 그렇게 중요했다면 어떻게 우리 커리큘럼에서 빠질 수 있죠?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마틴 생도. 우리가 넬슨은 알고 이순신은 모른다는 사실, 그건 명백한 교육의 실패입니다. 이름조차 배우지 못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만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너무 강했나 걱정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일본 교환 프로그램에 있을 때 한 일본 장교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순신이다라고 말했을 때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상징이고 해군 정신의 화신이며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점점 흥미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군 작전에 관심이 많은 패터슨 생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23번의 해전에 참여해 23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죠. 넬슨 제독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 학생이 펜을 떨어뜨렸고 다른 학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싸웠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수적 열세였고 심지어 어떤 전투에서는 333척의 적함대에 맞서 단열 2척의 배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해군사 교육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저는 칠판으로 다시 걸어가 이순신이라는 이름 아래에 불패의 제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역사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메신저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었죠. 이순신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거북선의 복원 모형이 나타났어요. 독특한 형태의 배 위에는 쇠못이 박힌 등껍질 모양의 가판이 있고 앞쪽에는 용머리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이순신이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죠. 철갑선이요? 19세기에 등장한 것 아닌가요? 해군 공학을 전공하는 찰스 생도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19세기에 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순신은 그보다 250년이나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의심은 점차 호기심과 존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왜 세계 해군사 교과서에는 이순신이 없을까?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건 단순한 누락이 아닙니다. 우리 해군 교육의 심각한 결함이죠. 저는 거북선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등갑판에 박힌 쇠못이 적의 승선을 막았고 용머리에서는 연기가 나와 적을 혼란스럽게 했죠. 또한 화포를 사방에 배치해 어느 방향에서도 공격할 수 있었고요.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의 천재적인 전략적 사고의 결정체였어요. 그는 당시 조선의 해안 지형과 조류,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전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벅찬 감정이었어요.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보아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실인지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순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충격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해군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어떻게 이토록 중요한 인물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산도 해전의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은 좁은 해협으로 적을 유인한 다음 하객진이라는 독특한 진법을 펼쳤습니다. 이 진법은 학의 날개처럼 배를 펼쳐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었죠. 저는 잠시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점점 존경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 전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해군 전략가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지형과 바다를 활용해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니까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 배우지 않았나요? 앞쪽에 앉은 로드리게스 생도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너무 서구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만한 무지죠. 세계의 절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수업이 단순한 해군사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순신이 활약했던 전쟁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6세기 말 조선과 일본, 중국 명나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죠.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 정복을 목표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라고 불리죠. 저는 전쟁의 초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선은 일본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고 수도 한양은 불과 20일 만에 함락되었죠. 왕은 북쪽으로 피난했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육지에서는 거의 모든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는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이순신의 주요 해전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제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일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이순신은 첫 해전에서부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해전까지 연이은 승리로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죠. 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항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보급선이 끊긴 부대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직접 경험하셨죠. 이순신은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면 육지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들에게 이순신의 전략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준 것 같았어요. 보급로가 차단되면 육군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 덕분에 일본군의 진격은 멈췄고 결국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산도 해전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객진을 펼치는 조선 수군과 혼란에 빠진 일본 함대의 모습이었죠. 한산도 해전은 이순신의 전술적 천재성이 가장 빛난 전투였습니다. 그는 좁은 해협으로 적을 유인한 다음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함대를 포위했죠.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저는 제 해군 경력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의 임무 중 우리 함대가 거의 3배 규모의 적과 마주쳤을 때의 공포와 혼란을요. 저도 한때 수적 열세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순신이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보여줍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순신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이순신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준비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모든 전투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지형을 연구했으며 날씨와 조류까지 고려했죠. 저는 칠판에 이순신의 주요 전술 원칙들을 적었습니다. 첫째, 지형을 무기로 활용하라. 둘째, 적을 유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에서 싸워라. 셋째, 집중화력으로 적의 기함을 우선 타격하라.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들은 이순신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배워야 할 롤모델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부분은 항상 저를 감정적으로 흔들거든요.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에 조선 왕궁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 뒤에 숨겨진 암투와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그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음모와도 싸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순신이 겪은 정치적 탄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이순신에게 가해진 불의가 저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죠. 원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질투했고 왕의 측근들을 이용해 이순신을 모함했죠. 학생들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들도 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한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상관이 제 공로를 가로챘을 때 저는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놀란 듯 했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공유함으로써 이순신의 고통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반역죄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동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직위를 박탈당하고 평범한 병사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원균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죠.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저를 괴롭히는 대목이었어요. 원균의 지휘 아래 불과 몇 개월 만에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죠. 저는 조선 수군이 망한 후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군은 다시 침략을 시작했고 조선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죠. 위기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배는 단 12척 뿐이었죠. 저는 이순신의 개인적인 비극도 언급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전쟁 중에 사망했고 가족들은 피난길에 고통받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학생들도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저는 이순신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의를 겪고도 그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이순신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인간적 고뇌와 용기를 가진 진정한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을 모함한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깊은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고 다른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부당한 해군 지휘관 해임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순신의 경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당함이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더 빛나게 만들었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활기찬 목소리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다소 무거웠다면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를 전할 차례였죠. 이순신이 다시 수군 총사령관으로 복귀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단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330여 척의 거대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저는 명량해협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좁은 해협과 빠른 조류가 특징인 이 위험한 지역이었죠. 강의실 안에서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과 집중력으로 가득 찬 눈빛들이 저를 따라왔죠. 이순신이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승리할 수 있는가? 이순신의 대답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 되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칠판을 쥐던 제 손이 떨렸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생도들에게도 언젠가 그 12척만큼 절박한 순간이 올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 칠판에 큼지막하게 12척의 배라고 적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작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리더십입니다. 330척에 맞서 12척으로 싸운다는 것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그 숫자의 차이를 이해했고 그 상황의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한 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학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의무를 더 중요시하는 헌신이었죠. 저는 명량해협의 지형과 조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순신은 자연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일본군이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없었고 빠른 조류는 조선 수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저는 잠시 멈추고 그날의 전투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제 손은 전투의 흐름을 표현하듯 움직였고 목소리는 긴장감을 담아 높아졌다 낮아졌어요. 1597년 9월 16일 명량해협에서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12척 대 330척. 이것은 거의 28대 1의 비율이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순신의 부관 중 한 명이 전사했고 공포에 질린 한 척의 배가 도망쳤습니다. 이제 단 11척만이 남았죠.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제가 그 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순신은 자신의 배를 기함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요. 저는 명량해협의 좁은 물길을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요. 일본 함대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살릴 수 없었죠. 조류는 점점 빨라졌고 일본 배들은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도 함께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순신은 조류가 가장 빠른 시간에 맞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집중 포화로 적의 기함을 침몰시켰고 혼란에 빠진 일본 함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죠.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전투의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그들도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요.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일본 함대 31척을 격침시켰어요. 나머지 일본 배들은 도망쳤고 이순신은 불가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의실에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은 펜을 떨어뜨렸고 다른 학생은 믿을 수 없군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이 이야기는 매번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로 복무할 때 우리는 항상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력만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군 정신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식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 해군의 역사에서도 이런 극적인 승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순신의 능력은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 중국 명나라 장수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낯선 인물을 바라보았죠. 이 사람은 진린입니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수군 제독이죠. 조선을 돕기 위해 왔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제연합작전의 어려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2008년 국제연합작전에 참여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의 군대와 협력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휘 체계의 혼란이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진리는 자신이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조선보다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모든 지형과 조류를 알고 있는데 외부인이 와서 지휘권을 요구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학생들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미묘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어요. 대신 존중과 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지휘권을 유지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그것보다는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해군 경력 중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 하나는 외국 해군과의 합동작전 중에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순신처럼 행동하지 못했어요. 제 자존심이 앞섰죠.
그 결과 작전은 거의 실패할 뻔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 같았어요. 이순신은 진린을 공식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지휘권은 자신이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진린을 설득했고 결국 그의 신뢰를 얻었죠. 저는 이순신과 진린의 대화를 담은 역사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이순신의 외교적 재능이 얼마나 빛났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다를 아는 자가 바다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순신의 이 말에 진린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었죠. 제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이 단순한 전투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현대 해군 외교에서도 이런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토 작전이나 다국적 연합에서 일하게 될 경우 이런 외교술은 필수적이죠. 저는 이순신이 진린과 함께 수행한 작전들을 설명했습니다. 초반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효과적인 연합군을 구성했고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제가 이순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그의 포용력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큰 목표를 위해 포용할 줄 알았어요. 진리는 처음에 이순신을 무시했지만 이순신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학생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여러분은 해군 장교로서 어떤 역할까지 준비하고 있나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동맹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순신은 명나라를 자신의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리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죠. 이것은 외교의 정수입니다. 저는 이순신이 진린을 대하는 방식에서 현대 군사 외교가 배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손은 탁자를 두드리며 강조했어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통의 목표를 찾으며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입니다. 저는 진린이 이순신에 대해 남긴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진린은 처음에는 이순신을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이순신을 동양의 가장 위대한 장수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죠. 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저는 이순신이 진린과 함께 한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학생들의 집중력도 함께 높아졌어요. 두 지휘관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적과 싸우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싸웠죠. 그것이 진정한 연합작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항상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순신은 총, 대포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과 신뢰로 승리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마지막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이순신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었죠. 저는 노량해전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조선, 명나라, 일본의 함대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어요. 제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일 때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그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이순신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일본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발의 유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한 여학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다른 학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최후는 항상 저를 감동시켰으니까요. 이순신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이 전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죠. 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이순신의 마지막 말을 적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말을 쓰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학생들은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교수가 강해 중에 감정을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에 집중했죠. 그의 부관들은 그의 시신을 갑옷으로 가린 채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 척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순신의 희생이 더욱 큰 울림을 가졌어요. 제가 해군 장교로 복무할 때 한 선배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부하들을 생각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를 알고 난 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이순신의 승리로 일본군은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200년 동안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고 일본 내에서는 해군력 재건이 금지되었죠. 저는 천천히 강단을 가로질러 걸으며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벅찼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순신의 이야기에 이토록 빠져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흥미 때문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제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저는 자리에서 나와 학생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미 해군의 정신은 전함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버티는 힘, 그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순신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해군사의 가장 위대한 리더십 그 자체입니다. 강의실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깊은 감동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순신은 세계 어느 나라 해군사에도 마땅히 첫 페이지에 등장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 교과서에 없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실패입니다. 오늘부터 그 실패를 바로잡읍시다. 저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바꾸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순신은 전설이 아닙니다. 그는 실존했고 바다를 지켰으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나라를 구한 리더였습니다. 해군 정신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자 기적처럼 학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 해군사관학교의 많은 생도들이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쓰고 연구를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학생이 졸업 후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최전선에 배치된 후 위기 상황에서 12척의 배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고요. 저는 이순신의 이야기가 경계와 문화를 넘어 모든 해군 장교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지식과 전략으로 열세를 극복하는 지혜, 그리고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는 헌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군 정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순신의 12척의 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이지만 동시에 인류 해군사의 거대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정신의 상징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남겼다면 이 영웅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